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송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출제 기준에 해당하는 그 빈도수는 상이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 다 외워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특정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선선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이죠. 일반적인 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선. 자, 그런 선들인데 정보 매체, 뭐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요 중간에 해당하는 회로, 선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보전송 선로는 송수신기 사이에서 실제적인 정보를 전송하는 물리적인 통로, 그러니까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볼 때는 뭐 벽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요. 그 벽에 들어간 그 선도 꺼내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꺼내내도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물리와 논리, 개념적인 것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종류 중에 나선이라고 돼 있어서 오픈 와이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 철에 구리를 입혀서 만든 건데 이건 최초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쓰여진 게 나선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돼 있어서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이, 구리선이 서로 감겨있는 형태예요. 자, 두 개의 선이 서로 감겨있는 형태, 그래서, 자, 안쪽에 동선이 있고 절연체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경우인데, 자, 묶여있는 쌍이 많다. 그러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묶여있는 쌍이 많을수록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는데, 가까운 선로에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대역폭은 그다지 넓지 않고요. 전송 선로에 부정합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죠. 자, 반사 발생이라던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이제 오지도 않는 경우죠. 파형, 이렇게 파형이 있는데 이게 왜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오지 않고 전력도 손실이 되면서 미전달, 최대 전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동축 케이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 유선 방송 혹시 보시는 분들 보면 이 동축 케이블에 관련된 것 중에 저는 이제 그거를 선을 이렇게 겉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까서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칼로 이렇게 쓱 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선을 쓱 그으면 안쪽에 있는 그 고무선이, 바깥쪽에 있는 고무선이 쭉 벗겨지면서 안쪽에 이런 선들을 볼 텐데요. 안에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중심축에 플라스틱 절연체를 씌우고 그 위에 그물 모양의 구리망을 감싼다 그래서 막 굉장히 연결이 이렇게 촘촘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자, 그렇게 그래서 동일한 중심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동축 케이블, 동일한 중심축. 이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 동축 케이블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고주파 전송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60Hz 이상의 주파수를 고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주파 전송을 하면서 광대역 전송을 합니다. 광대역 전송을 한다는 거는 장거리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선이 굉장히 많이 선이 쓰여지게 되면서 이 선이 연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얘를 방해하는 물질들이 많겠죠. 만약에 우리가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만약에 선을 연결했다 그러면 거기에 낡아서 막 삭고 막 이런 경우가 또 길면 길수록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고, 만약에 얘를 땅에다 묻었다라고 했을 때 부식물에 의해서 얘가 부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길면 길수록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로 다 바뀌고 있냐면 광대역 케이블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다 거의 다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한 3, 4년 전, 한 4, 5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역폭이라고 되어 있는 건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일정한 주파수의 폭을 대역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는 광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광대역은 여기에 지금 요거 잘 알아두세요. 주파수를 분할해서 다중화 기법, 여러 매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전송 매체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것, 이거를 광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분할해서 여러분이 라디오 같은 경우 어때요?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경우에 MBC, SBS, KBS 이런 거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데 광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전송 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것.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완벽하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로 외우는 것보다 그런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외우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가끔 외울 수 있는 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동축 케이블 동일한 중심축, 고주파, 광대역, 그 다음에 장거리 전송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에 뭐로 이용하고 있어요? 광대역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동축 케이블은 주로 유선 방송, 근거리 통신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답이 동축 케이블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베이스밴드라고 하는 건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이제, 하는 방식인데, 베이스밴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의 광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규소를 주 재료로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빛의 전반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전반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광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고요. 온도 변화나 그런 부분 에러율도 적고 신뢰성도 높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걸로 사용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이제 이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와 클래딩을 이용해서 구성되며 빛의 신호가 뭐를 따라간다? 자, 코어를 이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코어를 따라서 이동한다. 빛이 코어를 따라 이동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자, 전력 유도나 전자적 유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잡음, 누화 이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괌세 현상이 없다가 아니라 이건 적음이에요. 있긴 있는데 적다는 얘기입니다. 광대역, 작은 크기, 무게, 적은 감쇄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넓은 리피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폭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대역 섬유를 사용한다는 거. 자,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써놓으시는데 뭐냐면 대용량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대용량이면서 장거리 전송을 하고 또 보안이 뛰어나다. 요 세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통신의 세 가지 요소인데 그 섬유 케이블 자체가 있어야 되고 발광기하고 수광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발광기라고 하는 거는 보내는 거. 그래서 발광기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수광기라고 되어 있는 건 포토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발광기라고 하는 것이 송신 측이죠. 그다음에 수광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수신 측,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광섬 케이블 그래서 세 가지의 광통신 요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광섬유 굴절 및 전파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단일, 계단, 언덕, 삼각 요 네 가지 단일, 계단, 언덕, 삼각인데 단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싱글이니까 S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단형이라고 했으니까 계단은 스텝 바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인덱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다중 그랬으니까 M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SIM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이게 심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 건 graded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GI graded. 그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삼각형 triangular죠. 자, triangular라고 되어 있는 T 인덱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광섬유 케이블은 전화국 간의 중계선이라든가 근거리 또 장거리 중계선도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나오죠. 광섬유 케이블의 손실이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을 해서 산란을 하고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접속, 산란, 흡수, 접속, 산란, 흡수 요 세 가지 접속하고 산란하고 흡수 마치 그 어항에 대한 그거에 해당하는 용어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광섬유의 그 케이블의 손실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 접산흡 되셨죠? 자, 전반사라고 하는 거는 굴절률이 100%인 거고 코어는 빛을 전달하는 부분 그래서 자, 코어를 따라 빛이 이동한다 그랬죠? 자, 클래딩이라고 하는 거는 코어를 감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유도, 기절력이 생기는 현상
그 자기력선이 변화하면서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잡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불필요한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누화라고 되어 있는 건 날아간 거죠. 나간 거. 그러니까 인접한 다른 선로상의 신호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누화 빠져나가서 다른 선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누화. 감쇄라고 되어 있는 건 멀어질수록 이제 그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 현상인데 그런 것을 감쇄라고 얘기하고요. 리피터라고 되어 있는 건 재생 중계 장치인데 가끔 이제 그 증폭기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에 해당하는 건데 그 있는 선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고 광섬유 케이블에 해당하는 거에서 광섬유 케이블은 주로 어디인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대륙간 통신 그 아시아하고 다른 지역하고 그랬을 때 대륙간 통신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위성을 요즘에 또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점차 여러분이 시험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가장 최근의 것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아시아하고 아메리카 사이에 광섬유 케이블이 있다는 거 굉장하지 않나요? 그죠? 자, 코어의 굴절 계수가 클레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대륙간 통신이 광섬유 케이블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선로입니다. 선이 없이 그냥 사용하는 거. 자, 세 가지인데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 자, 지상 마이크로파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접시형 안테나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TV라든가 PCS, 우리 휴대용 단말기 있죠? 자, PCS, 그 다음에 무선 랜 이런 경우고요. 자, 위성 마이크로 이거인 경우는 어때요? 통신 위성을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개인용 그 휴대 장치도 통신용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GPS라고 하는 자기 그 위치 지정하는 것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국제 전신이라든가 사설 기업망 이런 것도 이제 주로 위성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통신이 대용량이고 국가 간 원거리 통신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무선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돼 있는데 프리퀀시라는 말 자체가 주파수라는 얘기예요. 주파수라고 돼 있는 거 우리가 주파수 그런데 사실 전자파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다방향성이라고 돼 있는 건 특정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가 있다 그럼 거기서부터 자, 다방향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특정 접시형 안테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자, 안테나가 정해진 시점에 정확히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똑같이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게 VHF나 UHF 대역의 라디오. 그래서 우리가 FM 라디오 같은 경우 음질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의 매체 그러면 무선 주파수는 전자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최초의 통신 위성과 위치,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 그랬는데요. 자, 통신 위성의 위치는 어디냐면 적도 위에 36,000km. 자, 적도 위에 36,000입니다. 36,000, 3,600이라 어떤 분은 알고 계신데 36,000이라고 알아두시고요.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36,000 000km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돼요? 0을 3개 하면 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통신 위성은 무궁화 1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무선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주파수가 9kHz에서 수천 기가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 요런 정도도 이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송 선로의 이론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전기적인 일자 정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전기적인 일자 정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체 저항, 인덕턴스, 그다음에 컨덕턴스, 그다음에 정전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주로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LG equal RC 이렇게 해서 극소 조건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감수량이 최소인 조건 그것이 바로 LG equal RC LG의 RC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덕턴스, G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컨덕턴스가 되겠죠. 인덕턴스, 컨덕턴스 equal 그 다음에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도체 저항 그 다음에 C라고 되어 있는 건 정전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많이 가끔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보면 이거는 이제 주로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식으로 나올 때 우리 LG 이퀄 RC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L하고 R 부분이 분자 부분으로 들어가고 G하고 C가 분모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극소 조건일 때 선로의, 그러니까 플러스죠.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C분의 L, 루트 값이죠, 물론. 그래서 C분의 L이라는 거. C분의 L. 자, C분의 L이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것의 문제는 최소 극소 조건일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하고 이게 문제가 나오고요. 아니면 선로의 고유한 특성을 표시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보기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 자, 사실은 통신에 관련된 걸 여러분이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10문제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로 여러분이 풀면서 정리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전송 선로의 전기적인 일자 정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자, LG 이퀄 RC, 이걸 알고 있다면, 자, 인덕턴스, 컨덕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정전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G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였었죠? 자, 자기 인덕턴스, 도체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도체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R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라고 되어 있는 거 L, 그 다음에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C 나와 있고, 그리고 컨덕턴스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도체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로 조건 중에서 선로의 감쇄가 최소, 나왔네요. LG 이퀄 RC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구리 심성과, 중앙내벽 구리 심성과 원통의 외부 도체로 있어, 그리고 케이블 TV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동축 케이블이 되겠죠. 답이 금방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라디오 방송 이거는 라디오 주파수라고 그랬죠. 자, 전자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광통신 케이블의 전송 방식은 전반사라고 그랬습니다. 전반사. 규소를 주재료로 하고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라디오 주파수라고 하는 AM과 FM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자, AM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다른데, 자, FM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고르게 나옵니다. 고르게 나오는데 대신 얘가,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느슨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바로 FM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르게 나오는 게 FM. 그리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장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AM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한번 알아두시라고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보 전송 회로의 종류와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접속 형식에 따라서 2선식이냐, 4선식이냐 하는 건데, 자, 2선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단방향, 또 반이중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주로 씁니다. 그리고 4선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이중 방식. 그래서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4선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선식은 그러니까 단방향이거나 반이중.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2선식은 전화망이나 교환회선인데, 자, 이 두 가지는 전용회선에 쓰이기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회선과 전용회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교환회선이라는 거는 교환기가 필요하겠죠. 자, 전용회선은 자기 혼자 쓰는 거니까 교환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통적이고 직접적이고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대점 연결 방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고 횟수가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교환회선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데이터 양이 적고, 접속 횟수도 적고,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 지금 이제, 데이터 양이 적으면서 적고 접속할 경우가 많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얘는 데이터 양도 많고 이용 횟수도 많은 건데, 얘는 접속할 경우가 많지만 적은 양의 데이터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교환회선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 선택을 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교환회선이 필요한 거고요. 자, 회선 교환과 축적 교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이얼업, 그러니까 전화기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화기를 이용한 통신 방식이 다이얼업 방식이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방식에 따라서 위에서 나왔지만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방향이라고 되는 건 심플렉스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 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TV나 라디오가 그렇죠.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TV, 라디오에 해당하는 게 단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반이중이라고 되어 있는 건 듀플렉스가 이중인데, 풀이면 전이중, 하프면 반이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양쪽 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서 무전기 한 사람이 뭐뭐뭐 하고 over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다 들은 다음에 자기 얘기 또 하고 over 그러면 또 상대방이 얘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나씩 이런 경우죠. 자, 무전기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팩스입니다. 팩스 한 번 보낼 때 같이 동시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팩스가 반이중에 해당한다는 거 여기 하나 써놓으시고요. 전이중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동시에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기 같은 경우 동시에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동시에 전화를 건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결이 됐을 때 동시에 통신이 가능한 것.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하고 멀티 포인트 방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얘가 느끼기에 나하고 컴퓨터가 1대1 방식이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얘도 역시 1대1 방식으로 얘를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건데, 자, 점대점 방식이고 두 개의 단말 장치를 여기하고 이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두 개의 단말 장치를 이용해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많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용 회선하고 교환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멀티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건 회선이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얘가 각각 쓰는 거기 때문에 셀렉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중점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멀티드랍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멀티포인트, 멀티드랍이라는 거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회선에 여러 단말 장치를 접속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폴링 방식과 셀렉션 방식이 필요해요. 너 보낼 게 있어? 나한테 보낼 게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컴퓨터 그 단말 장치 말고 컴퓨터가 나한테 보낼 게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폴링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고 나한테 받을 게 있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보낼 게 몇 개냐, 아니면 받을 게 몇 개냐. 그래서 받을 게 있냐라고 할 때 셀렉션,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셀렉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래쪽에 또 나오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은 컨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제어 기법을 쓰게 되는데, 자, 먼저 요구를 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송신권이. 그다음 멀티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건 폴링 방식은 호스트 컴퓨터가 얘가 단말 장치에게 물어봐요. 보낼 데이터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얘가 얘한테 보내는 건데 보낼 데이터가 있냐라고 우선권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폴링 방식이고, 호스트 컴퓨터가 특정 단말기한테 받을 준비가 됐어? 네가 받을 준비 있으면 내가 보낼게. 이렇게 되는, 물어봐서 제어를 하는 방식. 이게 바로 셀렉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링이 송신, 그 다음에 셀렉션이 수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링송. 자, 폴링. 포크송도 아니고 폴링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우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선 전차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회선 절차 제어. 여기는 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요. 자,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수신시가 회선을 할 때 그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처음에 선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한 다음에 링크, 연결이 됐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제, 확신을 시켜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를 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링크가 확립이 되면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데이터 전송했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송이 완료되면, 다 받았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링크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다시 초기 상태로 복귀를 합니다. 자, 요 부분. 초기 상태로 복귀하는 부분이 링크 단절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선 단절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그 연결을 끊는 상태가 회선 절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요거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여기 나온 것 중에 멀티포인트 구성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경비가 증가한다. 제어 소프트웨어 중 뭐죠? 자, 제어 소프트웨어는 폴링 방식과 셀렉션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포트 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변조기의 대수가 증가한다는데, 멀티포인트로 구성할 때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죠. 자, 여기에 그 폴링 방식과 제어 방식에 해당하는 요 두 가지만 필요한 거니까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 맞고 얘가 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 포트 수가 증가한다. 변복적인 대수가 증가한다. 회선 경비가 증가한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2번 제어 프로그램 이게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 기법이 필요한 거지요. 간단하다가 아니라 두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 각각 폴링 방식과 셀렉션 방식에 해당하는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프로그램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특정 기준보다 간단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보면 그냥 두 가지밖에 안 되네라고 하지만 멀티 투 포인트 이 방식이 P2P 방식보다는
보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에서 그래서 여긴 답이 2번이죠. 자,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다음 중 단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 지금 나쁜 점, 그러니까 그 조금 단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예요? 간단하다가 아니라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다 단점으로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로 정리해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단말기에서 메시지 출력 후 동시에, 자, 동시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전이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통신을 회전한 공유에 한꺼번에 전송하려고 할 때 제어기가 진행 신호를 보낼 때 모든 터미널을 기다리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의 회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폴링 아니면 셀렉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터미널이 한꺼번에 전송. 자, 전송은 뭐죠? 폴링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폴링송, 전송하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폴링송, 이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신 회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이라는 방식이라는 거, 답은 2번. 자, 통신 간의 회선이 고정적이고 언제나 통신이 가능하다. 자, 언제나 통신이 가능하니까 뭐예요? 전용 회선이 되겠죠? 자, 이용자가 많아 통신량이 많은 정보送信. 자, 이런 경우요. 어때요? 자, 그 이용자가 많고 통신량이 많을 때는 전이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내고 받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송수신이 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이중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달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일단 회선을 연결을 해야 되죠. 자, 회선 연결, 이거 아니네요. 자, 회선 연결. 맨 나중에 뭐예요? 회선 단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얘가 아니니까 답은 1번. 그래서, 자, 요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위쪽에 보시면 얘가 어떤 형식이냐면, 회선 연결, 회선 절단, 링크 확립, 링크 단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좀 더, 확실하게 풀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통신 속도와 통신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계산하는 것에 대한 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BPS라고 되어 있는 건 비트 퍼라고 쓰는 거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비트 그 다음에 per 1초,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그래서 얘를 전송 속도라고 얘기하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1초당 최단 펄스. 그러니까 1초에 그러니까 극히 짧은 시간에 보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변조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BPS하고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BPS와 보우의 속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보우의 속도를 표시하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책에 다 써 놓으시는데 단위 신호당 속도예요. 비트수. 단위 신호당 비트수 분의 자, 통신 속도는 보호의 속도는 단위 신호당 비트수. 자, 이거 분의 단위 시간당 비트수. 자, 이거 분의 시간당 비트수.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책에다가 써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자, 얘가 비트 값을 몇 개씩 모아서 하나의 신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 1비트라고 돼 있고 2비트, 3비트, 4비트인데 자, 1비트라고 돼 있을 때 얘는 1비트니까 비트 하나당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위상이라고 2의 1제곱 얘는 2의 2제곱이니까 4개 4위상입니다. 4위상. 그 다음에 2의 3제곱이니까 얘는 8제곱. 그래서 얘는 몇 비트짜리냐 이렇게 위상이 8인 경우에 8개인 경우에 비트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2의 x인데 얘가 16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몇 비트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4비트죠. 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것에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1비트는 그냥 비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d비트, 그다음 3비트, 쿼드비트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BPS를 구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BPS가 그러니까 속도는 보호에다가 곱하기 d비트일 때는 2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3을 해주고 3니까 얘는 4를 해주면 바로 비트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해볼까요? 자, 만약에 1200보우다 그랬어요. 1200보우. 자, 보우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트리비트다 그러면 1200에다 곱하기 3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비트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200보우인데 얘가 d비트다 그럼 곱하기 2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데시벨이라고 나오는데, 데시벨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 세기의 레벨. 우리 왜 소리, 주파수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 데시벨 몇 데시벨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데시벨계 그다음에 dB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dBm이라고 되어 있는 건 10 곱하기 로그 비교값. 그래서 자, dBm은 10 곱하기 로그, 예를 들어서 얘가 1000이다 라고 했으면 얘는 로그 10이기 때문에 1000은 10의 3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0하고 로그 10하고 없어지면 3이니까 10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30 dBm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용량에 대한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용량인데요. 자, 오류 없이 보내질 때 최대 속도를 통신 용량이라고 얘기하고요. 통신 속도라고 되어 있는 건 B는 T분의 1인데 여기에 나오는 최단 펄스의 부호, 최단 부호 펄스 시간을 T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B라고, 속도가 50인 경우에 그랬어요. 그래서 속도 B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속도가 50이다. 50은 T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얘가 서로 바뀌면서 50T는 1이었던 것이 T는 5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1, 자, 50분의 1 이거를 계산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 동그라미 하나 더 주고 얘를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러면 5만으로 계산을 해요. 5, 22. 그러면은 100분의 2죠. 100분의 2니까 앞으로 두 번 가야 되니까 0.0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 시간은 0.02 이렇게 됩니다. 자, 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식 샤논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잘 눈여겨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통신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C는 주파수 대역폭 곱하기 로그 2입니다. 로그 2, 미수 2. 그 다음에 1 플러스 n분의 s예요. 자, 1 플러스 n분의 s인데 n은 잡음 전력이고 s는 신호 전력이에요. 신호, 시옷이잖아요. 자, 신호 전력, 잡음 전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거를 눈여겨보시도록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가끔 얘가 뭐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문제를 보시면, 자, 데시벨의 신호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가 있는데,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입니다. 자, 문제 중에서 다음 중 가청 주파수는 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20Hz에서 20kHz인데, 이게 뭐야? 숫자가 똑같네 그러실 텐데, 가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20Hz에서, 자, 20인데 k라고 하는 거는 1000이니까 동그라미 3개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HG.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2000Hz에서, 얘는 2만 헤르츠, 20헤르츠에서 1십, 100, 1000, 만, 2만 헤르츠에 해당하는 것까지가 가청 주파수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이건 가청이고, 음역대,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자, 음역대라고 되어 있는 거, 300헤르츠에서 3400헤르츠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그럼 얘도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될까요? 자, 300Hz에서 자 3400Hz니까 300Hz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400은 3.4kHz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3400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속도가 50이래요. 자, 우리 계산했었죠. 통신 속도 T분의 1이고 T는 50분의 1로 바뀌는 거죠. 자, 얘 동그라미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5분의 1이니까 5분의 10이니까 이거는 잠시 보류를 하고 그러면 약분하면 100분의 2가 돼서 얘를 앞으로 한 번, 두 번을 하게 되면 없어지죠. 0.02.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 변조를 해서 동기식 변북 쪽의 변조 속도가 1200이래요. dBit. 1200인데 dBit라고 그래 있으니까 곱하기 몇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자, 이것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it인 경우는 2, 트리비트인 경우는 3, 쿼드비트인 경우는 4를 해주시면 되는데 1200에다가 지금 dBit 곱하기 1을 하니까 24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이 10인 경우에 dBm인데 자, 전력이 10 그랬으니까 자, 10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10분의 여기서 얘기하는 10W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 식이 어떻게 된다라 10 곱하기 로그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값 이렇게 됐었죠. 이 비교값이 10이에요. 그러면 10 곱하기 로그 그 다음에 비교값이 10W인데 10이라고 돼 있는 게 얘가 지금 밀리에 해당하는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3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로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4개니까 10의 4제곱이죠. 얘를 없애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얘가 앞으로 가면서 4. 그러면 4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 40이니까 4번에 해당한 얘가 답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식에다가 여기 지금 이제 보통 나올 때 1이라고 돼 있을 때 해당하는 거니까 1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이 된다는 얘기예요. 1일 때, 1와트일 때.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요것에 해당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 여기에 나오는 이 값이, 자, 10 곱하기 로그 만이라고 돼 있는데 왜 40이 되는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자, 이것은 10 곱하기 로그 10의 4제곱이고 얘하고 얘가 없어지면서 10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40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반드시 써놓도록 하시고요. 자, 통신에서 1초에 전송되는 비트의 수, 1초당 전송되는 비트의 수, 그러니까 BP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비트. 자, 그런데 변조 속도라고 한다면 전송되는 단위 이게 아니라 변조 속도 그러면 보호가 되겠죠. 자, 이 4번에 해당하는 답은 물론 BPS라는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해봤는데요. 문제를 이제 뒤쪽에도 나오고 기출문제도 나오시요. 그 문제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